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 국가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도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그러니까 위안부 왜곡 처벌법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란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자진 철회를 했는데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진실과 윤미향이 주도한 수요 집회의 허구성을 오랫동안 추적해서 빨간 수요일이란 책을 저술한 김병헌 한국교과서 연구소장님 모시고 일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네. 아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 소장님이 저술한 책이 바로 30년간의 위안부 애국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빨간 수요일. 책이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 책이죠. 네, 이 책을 저술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김 소장님이 일본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김 소장님은 성균관대 한문학과를 나오시고 또 동국대에서 사학과 박사과정도 다 마치셨는데요. 언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까? 연구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위안부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연구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라는 거 확인하고 그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국사교과서를 다루면서 초중고 모든 역사 교과서를 다뤘는데 그 2018년도에는 국사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 해서 주로 근대사, 현대사는 말고 근대사 오류를 위주로 이제 책을 냈는데 그리고 또 교과서도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 수준 수정돼서 특히 2020년도 교과서에는 일제 삼미정식 계획에 의한 쌀 수탈이라고 할 때 수탈의 용어가 이제 빠졌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또 엄청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많죠. 우리도 뭐 다 배웠죠. 그런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사회 교과서에 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조선 여인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면 수요 집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동원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집필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동원 이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만 제시해달라 했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보고 관련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이게 역사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 가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청와대 앞에도 가고 그 다음에 남산에도 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를 흔히 말하는 공격 논리를 개발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를 이제 책으로 낸 거죠. 아, 그러니까 사학을 연구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교과서도 보게 되고 거기에 보니까 너무 왜곡된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랄까 또 뭐 조사의 결정판으로 이 빨간 수요일을 책으로 저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공격할 때마다 성명서 내고 뭐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찾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책으로 냈죠. 근데 왜 빨간 수요일입니까? 우리말에 그 새빨간 거짓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겁니까? 왜냐면 이제 윤미향 초대 그 정대 대표인 윤정옥으로부터 시작하는 윤정옥 교수였죠? 이화여대 교수. 이화여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30년의 위안부 운동. 그리고 그 위안부 운동의 상징적인 행사. 이것이 매주 수요일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그 수요 집회고 수요 시위거든요. 예. 그런데 정대협 정의원의 위안부 활동이 거짓이듯이 수요 집회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설, 그다음에 성노예설, 네. 전쟁 범죄설이 전부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수요 집회는 새빨간 거짓말 집회다. 저는 이 디자인을 보고 야 깔끔하게 잘했다. 앞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빨간 수혈 해놓고 또 접히니까 이렇게 또 빨간 수혈이 나와서 이게 빨간은 내가 새빨간에서 나온 것 같다 했는데 디자인이 좋다 했는데 그런 뜻이 있군요. 예, 저 겉으로 보면 그냥 빨간색 조금만 있고 흰색인데 이걸 벗기면 이제 새빨간 게 되버리죠. 그렇군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새빨간 수혈이 되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 집회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보면은 새빨간 거짓말. 네네. 왜곡 집회다. 역사 왜곡이고 한일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아주 잘못된 집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용어에서도 상당히 혼란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으려니와 뭐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도의 그런 상식적인 지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보면은 정신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네네. 그 용어부터 우선 뭐 본론을 하기 전에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정신대는 기본적으로 여성 근로자죠. 그런데 정신대는 1944년 8월 23일 이전에는 모집이나 알선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때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보면 뭐 정신대원들이 쫙 줄을 지어서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모집 또는 모집. 알선입니다. 그런데 1940 모집책도 있고 뭐 알선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알선은 결국은 모집을 통해서 또 알선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44년 8월 23일이 되면 일본과 조선에 똑같이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대는 무슨 성적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아니고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일한 사람을 정신대라고 학력으로는 보통학교 이상, 기술은 광업계열 또는 공업계열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위안부는 1966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일상적으로 위안부라 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돈을 받고 성을 판매하는. 지금도 위안부가 있는 맞습니다. 것이죠.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직업 여성, 흔히 직업 여성이라고 그러죠. 직업 여성이고 일본군 위안부는 그 위안부들 중에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하는 위안부들. 그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란 중일 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 일본군의 의뢰에 의해서 설치된 위안소. 그렇죠. 거기에서 일한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지역이나 중일 전쟁 지역에도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지 않는 일반 매춘업소가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관리 감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고 위안부 피해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지금 핵심은 이거거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입니다. 일본군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기억위원회 홈페이지는 일제를 일본군이라고 딱 못 박아놨으니까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제에 의한 또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전제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 소장님 주장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일본군이라든가 이른바 일제 정부에 의해서 강제 동원됐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괴라든가 납치라든가 뭐 연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어쨌든 일본군 위안소든 또 그냥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있던 위안소든 간에 누군가가 모집을 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군이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 좀 모집해 달라.
그 경우 그 사람들이 예, 예. 일본군 행세도 하고 네. 뭐 옷도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 그랬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개명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핸드폰이 있어갖고 바로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그 일제시대라는 건 조선에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군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직접 나타나서 그걸 모집하고 강제하고 연행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위안부로 이렇게 모집이 돼서 네. 군 위안소로 갔을 경우 네네. 일본군이 관할하는 네네. 또 뭐 자발적으로 뭐 군 부대에 가서 위안소에 가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네. 군 위안소로 가더라도 거기 가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겠느냐. 네네. 우리가 뭐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뭐 독립운동하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문당한 사람, 치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가 있었던 우리 여성들이 엄청난 학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두 가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구비 서류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국내에서 모든 구비 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지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뭐 군 잘못 오면은 거기에 스파이들도 뭐 이렇게 스파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 증명서를 국내에서 관할 경찰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건강 진단을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현지에 가면 만약에 상하이로 가면 상하이에 가서는 그 당시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뭐 군대 가는 것은 군 위안소 가는 것은 모집책이 갔으니까 뭐 영업 허가가 뭐 필요합니까? 아니. 군에서 내주면 그냥 아니요. 영업 허가도 상하이 현지 그 영사관 경찰서에 출두해서 그렇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는데 구비 서류가 국내에서 갖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친권자 승낙서. 부모. 예. 어느 부모가 그 가는 걸 승낙을 합니까? 예, 다 승낙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예. 식구를 덜어야 하니까 이제 일반 매춘업소는 막 사기를 쳐서 뭐 할 수 있는데 군 위안소에는 친권자 승낙서,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영업 허가 원서, 그다음에 영업인 조사서, 그리고 사진 2장, 호적 등본 전부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갖춰서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받되 하나라도 빠지면 기한시켜 버립니다. 무슨 공무원 시험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군 위안소에서 성적 학대라든가 또는 폭력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본군 위안소에는 철저하게 위안소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비위 행위 있다면은 그게 순찰도는 헌병들에 의해서 발각돼서 처벌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뭐 군대 생활 다 해봤지만 그 규정은 다 엄격합니다. 그러나 뭐 군대에서 요즘은 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선임병들이 집합해갖고 화장실 뒤 모여 해갖고 패는데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규정하고는 달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문제이죠. 근데 적용되는 그 일부에서 뭐 어떤 일탈 행위라든가 있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부대에서 위안소 간다면 사병이 미리 2명 파견되고 파견돼서 출입을 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폭행, 폭력 이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일본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본 매춘업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그 폭행의 군 위안소가 아니고 그냥 위안소. 일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위안소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일반.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알아듣게. 맞습니다. 포주입니다. 대개는 이제 위안소 주인. 주인이죠. 주인. 오야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뭐 어찌고 우리 속된 말로 농땡이 치면 두드러 패고 뭐 그랬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핵폭행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일은 전체적으로 정언을 읽어보면 일본군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김 소장님은 일본군이라든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제 모집하고 동원하고 납치 유기한 적은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정리가 있을 수가 되고 없죠. 거기 군 위안소는 아주 잘 관리가 됐다. 네. 엄격하게 예. 그런 얘기고 그런데 지금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증언록도 나와 있고 뭐 텔레비라든가 뭐 미국, 유럽 가서 증언하신 분들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들으면 아는 분이 우선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이 이용수 할머니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마포 쉼터에 있다가 인천으로 간 기론옥 할머니 있고 또 이 부장에 생기신 김복동 할머니 있고 문옥주 할머니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증언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증언이에요.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증언들을 보면은 고문, 구타, 인격모독 무슨 그 내에서 본인이 직접 겪지를 않더라도 들었던 얘기가 인공유산도 있고 불임수술도 있고 무슨 자궁적출을 했다. 또 뭐 말 안 듣는 사람은 뭐 총으로 쏘아주겠다. 뭐 이런 각가지 증언들이 있고 그 증언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대협에서 나온 뭐 몇 건이죠? 전체 8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수 대표적인 인물이 이용수인데 이용수는 1993년도 증언집 1992년도 8.15 특집에서 방송에서 나간 이야기 그리고 93년도 증언집과 이후의 증언이 완전히 다릅니다. 93년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집 정대협에서 나온 증언에 보면 자기는 어떤 일본인 남자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내줘서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홀려서 선뜻 따라 나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언집에 뭐가 있냐면은 그분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대만까지 우리를 데려온 남자는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그 증언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증언이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일본군에게 맞은 적은 없다. 하지만 포주에게 맞은 적은 많다. 근데 그건 뒤에는 전부 다 대만에 무슨 특공대 가미까지 특공대에 가서 그 위안소에 가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은 일본군 위안소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본군 위안소는 기본적으로 중일 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일본, 대만, 만주 여기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습니다. 속국이고 본국과 속국이니까 위안소가 없습니까? 그건 전쟁 지역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없습니다. 기론옥 같은 경우는 아예 자발적으로 갔고, 왜냐면 친구들끼리 중국 가면 돈 많이 버니까 중국 가자. 아, 그래요? 예, 기론옥은 아예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갔고요. 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증언집 다 했습니다. 뭐 증언집을 안 읽어봐서. 증언,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장 많은 근거로 삼은 게 증언집입니다. 아.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김복동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김복동은 그 증언을 읽어보면은 대신 따위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거기 온 사람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군복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인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대신 따위라는 정신대 동원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강제 동원은. 그리고 그 사람이 증언 중에 아버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증언집에. 그러니까 특히 초기 증언 93년도 97년도 이렇게 초기 증언집에 있으면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본군 위안소에서 생활을 안 한 것을 증언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쿠라는 콘돔이거든요. 왜? 일본군들의 성병 예방을 위해서 위안소를 운영을 했으니까. 나는 사쿠라는 것은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지만 김복동 할머니는 14살에 일본군에 끌려가가지고 그 다 유명의 거짓말입니다. 거쳐서 자바, 남양군도 이거 다녀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다녀온 거는 사실일 수 있는데 누가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김복동 씨가 14살에 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14살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호적 등본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만 16세 이상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제 어쩌다가 뭐 그 주변에 갔다가 나이가 돼서 위안부가 됐을 수는 있는데 처음 끌려갈 때부터 14살 애초에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일본군이
이 경남 정성남도 양산에서 김복동 씨를 끌고 남양 군도를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군인은 안 했다 하더라도 예. 아니, 그건 사실이죠.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군이 의뢰를 해서 네. 그 모집책에 했다면 일본 군이나 일본 정부가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의 하나가 이제 고노다마에서 그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 그거 아니라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또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폐기를 시켰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자기들은 없고 아직까지 발견된 것도 지금 공식적인 그런 문서는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집을 요구해갖고 꿰어서 갔을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꼭 이 사람들은 아니라도 많은 위안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너 가서 취직시켜줄게. 공부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또 가난한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식구를 더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도 또 뭐 다 사춘기를 지내봤지만 도예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으니까 따라갔을 수 있고 가서 인간야의 그런 성노예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노예라는 것 이전에 이제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소 업자들은 마찬가지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지다 보니까 그 업자들에 대해서도 선별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업자가 이제 포주라 그러죠. 국내에 오면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간에 인사소개업자가 있습니다. 인사소개업자도 당시에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인사소개업자가 시골에 다니면서 여인들이 있으면 이 여인들을 업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소개에 또 그 당시에 법령에 따르면 소개 수수료까지 몇 프로까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 보통 5%인데 전차금이 만약에 300원이면은 5%면 15원인데 전차금이라는 게 이제 선금을 주는 선금이죠. 것이죠. 그러니까 선금 우리말로 쉬운 말로. 선불금이죠. 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미리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그리고, 이제 딱 잡아놓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보통 부모가 받죠. 그 돈을 안 받으면 내보낼 이유도 없고. 돈 벌려고 뭐 하는 건데 안 받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옥주 할머니 같은 경우는 버마에 있었던 모양이죠. 네네. 버마까지. 네, 버마. 예. 거기서 꽤 그래도 뭐 사업이랄까 이런 게 잘 됐었다는 잘 뭐 나간 얘기를 인물이죠. 여기 내가 얼핏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알만한 분 외에도 거기 가서 뭐 20만 명 동원설이나 이런 것은 좀 과장된 거라 하더라도 네, 예. 지금 여가부에 등록된 240명인가요? 네, 예.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네. 그것을 누가 드러내놓고 자식들이 있고 또 네. 자손들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네. 할 그런 여성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경우에 따라서 네. 이제 돈을 주니까 정부가 지원을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를 노출하는 분들도 있지 많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 사람들 중에는 부모가 계약서를 썼던 어쨌든 게임에 빠져서 가가지고 많은 인권 그런 모독적인 또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당했을 것은 우리가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간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자들의 관계, 고용 계약 관계에서 이제 폭력이라든가 계약 내용과 다른 요구를 했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계약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포주와 이 여인들, 위안부들 간의 문제지. 그게 바로 군인들이 그 폭력이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이걸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그게 원인 제공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고노다마에서도 일본 군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관여죠. 어떻게 됐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안부 강제 동원설, 성노예설, 전쟁 범죄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주로 일본 무익에서 주장하는 논리들이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전에 저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반일 종족주의. 네. 이 책도 그래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네네.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일본 우익이든 저는 일본 우익에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근거로 삼은 거는 일단 정헌집입니다. 예. 정헌집이고 정헌집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 일본 제 책에는 일본 우익 중에 누구의 주장이 이렇다라고 해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전혀 없습니다. 김 소장님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 팩트를 가지고 이제 쭉 추적을 했고 그런 결과물로 이런 책까지도 저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뭐 크게 오류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 겉에라든가 문서상 또 그런 것에 드러나는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또 많이 있다는 점도 학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시위 집회만 한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이용수 강제로 끌려갔을 때 시기, 동원, 어떤 식으로 끌려갔는지 특히 240명에 대해서 또 정보 공개 청구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정보 공개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왜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강제로 끌려갔는지 그러면 답은 제가 지금 집에도 저는 항상 문서를 봤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항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청와대에다 청원도 내고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시고 뭐 여가부는 물론이고 여러 군데 정보 청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개인 정보다. 프라이버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의원 쪽에서도 제가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사기라는 팻말을 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저한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기라고 했다면 사기가 아니면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 되겠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수요 집회 초기는 뭐 윤명 의원 지금 의원인데 윤명 의원은 그때는 뭐 간사라든가 그렇게 했고 그렇죠. 초기에 뭐 주도한 것은 아니겠죠. 후반기. 이 수요 집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우리 김 소장님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대의 발족의 하나의 기폭제가 됐죠. 기폭제가 됐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초기에 윤정욱 교수 이런 분들이 이효재 교수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이 주동이 돼서 위안부 피해 문제의 그런 진상을 규명하자. 그래서 그런 진상 규명의 일환으로 뭐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연구도 했지만 또 그것을 국민적인 어떤 운동으로 또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수요 집회를 했고 그것이 지금 30년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1,500회가 넘죠. 1,506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또 뭐 우리뿐만 아니라도 인도네시아인가에서 네덜란드 여성들 스마랑 사건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스마랑 사건 우리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수요 집회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윤정욱이 처음에 내세운 인물 김학순이 일본 어머니가 양아버지에게 40원을 팔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40원을 팔고 양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친권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 양아버지가 김학순을 40원에 사서 기생학교 3년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책에는 뭐 2년을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리고 기생교육 마치고 나서 국내 영업을 하려고 허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안 돼서 허가를 못 얻어서 양아버지가 이제 중국으로 가자. 중국 가면 돈 벌 것이다. 그래 김학순 씨는 양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양아버지가 김학순 씨 어머니에게 허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떠나는데 떠나는 날 평양역에 어머니가 딸이 떠나는 날 노란 스웨터를 사와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벽진 위안소에서 넘기고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윤미향은 베이징에서 납치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991년도 동경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출한 김학순의 소장에는 베이징 납치설이 없습니다. 바로 철벽진 위안소에서 양아버지와 헤어졌다. 거기서 3개월. 그 양아버지가 거기다 넘겨버린 거. 그렇죠. 그 돈을 받고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죠. 그러니까 거기서 3개월 생활했습니다. 3개월 생활하고 도주했는데 김학순 씨가 일본군에게 잡혀갔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윤종욱 이 전대협 김학순은 일본군에게 잡혀갔다고 거짓말한 거고, 그 다음에 김복동 같은 경우는 증언집에도 누런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저 대만으로 가서 광동,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자바 뭐 이렇게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군인일 수가 없고 일단은. 그리고 김복동 씨는 아니 뭐 계약서에 도장 찍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서 옥신각신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김복동 씨에 대해서 윤미향은 25년간의 수요일에 경찰 한 책 하나에 앞에서는 경찰에게 끌려갔다. 조금 뒤에 가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또 수요 집회에서는 일본 군복을 입은 군속에게 끌려갔다. 이 윤미향이 이야기하는 경찰, 일본군, 그 다음에 군속, 이 전부 다 김복동의 증언에 일단 나오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군이나 그 경찰은 그들의 행위는 공무입니다. 공무는 문서를 교부를 해서 하지, 문서를 교부해서 언제 어디까지 어디로 오라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법적에 따라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지. 또 만약에 이 여인들이 경찰에 끌려갈, 군인들에게 끌려갈 일을 저질렀다면 데리고 헌병대로 가든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해야지 왜 위안소로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집회만 하더라도 윤미향이가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도 냈지 않습니까? 아마 초기에 뭐 윤미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대협을 만들고 그 위안부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림 사업도 하자는 취지가 있었을 텐데 윤미향이가 어떻게 보면은 변질이 됐다 할까, 변심을 했다 할까, 그렇게 봐야 하나요? 그 이용수 할머니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뭐 둘려먹으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30년간 우리를 속이고 돈을 빼먹었다 뭐 그렇게 폭로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지금은 8개 범죄인가 뭐 그런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미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중요한 건 윤미향은 이제 후발자이고 나중에 뭐 나중에 개입된 사람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출발점이 윤정옥에 있습니다. 윤정옥이 자기 스스로가 뭐 정신대에 대한, 이 사람이 정신대에 대한 착각을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엔 정신대를 강제 동원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윤정옥은 주변 사람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돌아오지도 않았다,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착각에 의해서 시작한 게 이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시작부터 윤정옥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내세우는 인물이 김학순인데 최초로 김학순은 전혀 거기 일본군이 끌려간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문옥주인데 문옥주는 갈 때 어차피 몸 버린 몸인데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어머니 부모님한테 효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랑군 아까 보마에 나왔지 않습니까? 랑군에서 프랑스제 레인코트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랑군 거리를 싱싱 달리면서 인생을 즐겼다고 그렇게 정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미향이는 지금 이용수 할머니하고 사이가 틀어졌던 어쨌든 그 폭로 해견을 보면은 정의기억연대까지로 이어져서 어쨌든 그것을 활용해서 본인의 뭐 입신양명이랄까 그걸 노렸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본질이 뭡니까 윤미향? 윤미향은 이제 그 윤정옥은 좀 사실관계 좀 착각했지만은 뭔가 순수한 마음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정옥
김효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초기니까 초기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오류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개 선입견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윤미향 정도는 이제 오랫동안 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국장 뭐 쭉 사무처장 총장 다 하면서 이사장까지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미향은 그 이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사업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한 거죠.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수 할머니가 그래서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용수 그분이 나온 계기도 우리가 그 대한사관 앞에서 계속 운동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온 겁니다. 그럼 정부는 뭡니까? 그동안 뭐 꼭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권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대일관계의 아젠다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초기에 뭐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아베 당신하고 정상회담 안 한다 해갖고 어디 회담에 가서 또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런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제 후반에 가니까 아쉬우니까 그냥 회담하자고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문재인이 죽창가 부르다가 지금 그냥 스가 바지가랑이 잡고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하는데 안 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여가부에 24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데 이게 뭐 정치적인 워낙 프로파간다 내지는 정치적인 이용 도구로 삼은 건가요? 알면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는 정의연의 그 왜곡 문제도 심각하지만 거기에 동조한 것이 여성가족부거든요. 여성가족부가 여기에 동조를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세계적인 문제로 키워놔버렸습니다. 이제 빠져나오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기 전에 이 위안부를 이용해서 대통령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문재인이고, 문재인 이 사람이 결국은 한일 관계를 계속 악화를 시켜서 현지에까지 파탄 지경이 왔는데, 여기에 한일 관계 파탄에는 노무자 문제도 있지만, 징용 노무자 문제도 있지만, 위안부 문제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핵심적이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군인들이 끌고 갔다?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군인이 끌고 갔다. 성범죄다. 전쟁범죄, 특히 전쟁범죄. 전쟁범죄는 점령지 여성들에 대한 그 납치, 강간 살해가 전쟁범죄인데. 어쨌든 위안부 문제는 뭐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인권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정서적으로 이런 반일 감정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시각이 또 다 다르니까 결국은 정부로서는 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그렇다 하고 윤미향은 왜 이번에 위안부 왜곡 처벌법 뭐 아까 내가 본명은 얘기했습니다. 이걸 발의를 했다가 철회는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사실 2016년도에 이미 하려 했다가 그때 못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때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전주의 의원인데 전주의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 8월 3일인데 작년에는 징역 7년 벌금 7천만 원으로 벌금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엔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좀 윤미향이 그거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를 집어넣은 거는 좀 아둔했죠. 아둔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위안부들은 이제 할머니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분들은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궁극적으로는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고 견제하고 비판하면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고 일본 우익에서도 그렇고 주장하는 것이 위안부 흔히 말하는 위안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노인들을 이용하는 정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의원을 공격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도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인데
저도 엄격히 따지면은 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과잉이법입니다. 과잉이법이고 거기 윤미향이 인터뷰했는 거 보니까 대사관 앞에 가봐라 사기니 뭐니 이런 말이 있다. 그게 저거든요. 저를 그래서 그러면은 사기면은 기존의 형법도 있고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처벌하면 되지 무슨 또 법을 더 마련하느냐. 그래서 뭐 그건 완전히 과잉입법이라 생각하고 좀 뭐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빨간 수요일은 기존에 우리 일본 위안부랄까 그것에 대한 상식을 깨는 그런 책이 아닌가. 뭐 여기도 그렇게 부제를 달아놨습니다만은 우리 김 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그 피해 사실 또 수요 집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진실을 되찾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다. 그런 얘기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위안부로 가신 분들이 대부분 자진해서 갔든가 그 바탕에는 물론 가난이라는 것이 깔려 있겠죠. 바로 위안부 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 위안부 본인이 문제, 아니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해서 딸을 그런 것에 사지로 몰아놨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가난이지 다른 일단 가난부터 거기서 접근을 해야지 방향을 일본군으로 접근해 버리면은 이게 실체적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가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이 바탕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일본군 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우리 여성들이 뭐 강제든 아니든 성의 하나의 놀이개 서비스 제공자로 가가지고 뭐 자진해서 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서 많은 인격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이건 또 숨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위안부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역사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우리 김 소장님도 그런 의견 중에 하나로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어느 하나의 주장이라든가 책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꼭 봐야 할 책을 권해드리자면은 정대협에서 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6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2권, 이 6권 다른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책 안 보셔도 돼요. 그 책을 보시면 위안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위안부 문제를 그동안 천착해서 연구해 오신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님 모시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여러 각도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